15세기 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해 신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스코 다가마와 그의 일행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도는 시점에서 이미 160명의 선원 중 100명 이상이 괴열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괴열병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괴열병은 대항해 시대에만 느닷없이 발생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용맹한 바이킹들도 지중해를 통해 원정을 간 십자군도 이 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해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 대항해 시대부터 괴열병이 집중적으로 조명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18세기 들어서도 영국 해군은 4년 동안 항해하는 동안 1000명 이상을 괴열병으로만 잃었습니다. 1747년 보다 못한 영국 해군은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에게 괴열병의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제임스 린드는 효과적인 괴열병 치료를 위해 여러 실험을 하였는데 괴열병 환자들에게 사과과즙, 황산염 요객, 식초, 바닷물, 마늘, 오렌지 및 레몬 등을 먹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렌지와 레몬을 제공받은 군인은 병이 거의 완치되었고 사과과즙을 받은 군인 역시 천천히 회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귤류가 괴열병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영국 해군은 배에 라임을 가득 싣고 항해하였기에 라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영국이 19세기에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대영 제국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괴열병 정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이 너무 빠르게 상하는 식품이었기에 푹 삶아 주스로 만든 뒤 보관하는 등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괴열병 치료가 잘 되지 않았고 제임스 린드 실험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괴열병의 완벽한 치료법은 20세기가 돼서야 밝혀졌습니다. 괴열병의 원인은 잘 알다시피 비타민 C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스스로 비타민 C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식단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서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활성산소종을 중화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거친 피부, 출혈성 잇몸, 치아 손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더 지속되면 사망에 이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선원들은 보관 방식의 한계로 소금에 절인 고기나 비스킷으로만 생활하기에 이런 비타민C 부족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의 콜라는 그리스어로 접착제를 의미합니다. 콜라겐은 일반적인 단백질과 달리 세 줄의 펩타이드 사슬이 얽힌 밧줄과 같은 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는 신체 내의 조직 결합을 유지하는 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세 가닥의 섬유를 함께 꼬아서 삼중나선, 트리플 헬릭스를 만드는데 이런 특별한 삼중나선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프롤린의 산소 하나가 사슬끼리 서로 연결되고 단단하게 맞물려 풀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롤린에 산소를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필요한 효소들이 작용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해진 결합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콜라겐 결이 느슨해지면 혈관과 잇몸 조직이 약해져 헐고 출혈이 생기며 치아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콜라겐으로 인한 문제는 잇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심각한 괴열병은 몸 구석구석을 전신적으로 괴롭힙니다. 이토록 중요한 비타민 C는 무엇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5세기 중국인들은 비타민 C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생강이 괴열병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항해를 할 때 생강을 배 위에서 길러 먹으며 항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601년 동인도 회사의 함대는 선박에 레몬 과즙을 가득 싣고 출항하도록 하였습니다. 괴열병 연구가 성과를 보였던 19세기 초에도 영국 해군은 괴열병으로 잃은 해군兵力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을 납치해 선원으로 부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다시 전쟁까지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원인 분석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몇백 년 동안 괴열병으로 인한 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사이비 치료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사혈, 수은, 유황 등이 사용되기도 했고 선원이 게을러서 괴열병이 생긴다고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헝가리 출신의 생화학자 알베르트 센트죄르지는 당시 비타민 A와 B1의 발견 이후 세 번째 알파벳인 비타민 C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센트죄르지는 소의 부신 피질에서 환원성 물질을 추출하고 그 연구 성과를 1932년 네이처에 올렸습니다. 이 업적으로 1937년 그는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33년 영국의 월터 노먼 하워스가 비타민 C 구조를 밝혀냈고 괴열병에 저항하다라는 뜻을 담아 아스코르브산이라고 개명하였습니다. 이후 인류는 비타민 C를 대량 생산이 가득한 길로 접어들어 마침내 괴열병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비타민C의 발견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는 비타민C의 취약한 구조적 성분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열에 취약하고 수용성이기에 물에 쉽게 용해됩니다. 따라서 오래 끓이게 되면 그 성분이 파괴되기에 감귤류를 끓여서 주스로 보관한 뱃사람들은 괴혈병 예방 효과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항해하던 사람들은 주스류를 굴이나 철 같은 금속 항아리에 보관했기에 비타민C의 파괴를 더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같은 비타민C가 많이 들은 채소나 과일을 샐러드와 같은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 필요한 양의 비타민C보다 훨씬 더 고함량의 영양제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괴혈병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비타민C의 고함량 섭취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